안녕하세요. 평론 쓰는 신형철입니다. 오늘은 소설 한 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작가 시바타 쇼의 1964년 소설 그래도 우리의 나날입니다. 50년대 일본 좌익 학생운동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작가의 나이도 그 또래이기 때문에 자신을 포함한 동세대 청년들의 고민과 고통을 그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작가 자신이 한 번쯤은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저는 정확히 23년 전에 이 소설을 읽었습니다. 오래된 소설인데 또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읽게 된 것이죠. 그로부터 또 한참 시간이 지난 지금 오늘의 독자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이 소설을 소개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추천사를 적기도 했습니다. 추천사 덕분에 읽었다고 하신 분들도 덜어 있어서 제 책이 아님에도 제가 조금은 보람도 혹은 책임감도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인물들의 고민과 고통이 시대적 한계에 의해 제약되어 있기는 합니다. 삶에 대한 가치평가의 기준도 다소 경직돼 있고 50년대 일본의 가부장적인 성역할 관념 역시 감지되죠. 그러나 이 소설의 장점은 그 시대의 한계를 온몸으로 부딪히려고 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좋은 소설은 대개 가치 있는 실패의 기록이 되고는 하죠. 실패가 성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 있는 실패의 출발점에 있는 것이 극중 산호의 편지입니다. 공산당 학생운동 활동을 하다가 진정한 삶에 대한 고뇌를 끝내 해결하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의 편지 중에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장에 온 지 닷새째. 일주일의 휴가도 슬슬 끝나가고 있다. 대체 무엇을 하러 온 걸까? 그렇게 생각하니 내 마음은 저절로 머리맡에 있는 보스턴 가방으로 향하는구나. 그 속에는 도쿄를 떠나기 전 약국 이곳저곳을 돌며 사 모은 수면제가 몇 통 들어있다. 그것에 손을 대지 않고 이곳을 떠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 희미한 희망이 이곳에 온 뒤로 내 마음에 싹튼 것 같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곳을 떠나 다시 도쿄로 돌아간들 거기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는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다. 이런 걸 써서 뭐하나 하는 생각도 했다. 너는 이런 나를 분명 그 찌를 듯이 차가운 눈으로 노려보겠지. 차가운. 그렇다. 너는 언제나 차가운. 아니, 이 표현이 옳지 않다면 냉정한이라고 하자. 너는 언제나 냉정한 눈으로 우리를 보았지. 나는 지금도 고등학교 때 학급 회의가 생각난다. 공산당 간부 추방과 한국전쟁이 문제시 되었을 때였다. 한국전쟁은 한국의 독재자 이승만과 그걸 밀어주는 미제국주의가 일으킨 것으로 그 증거로는 전쟁 일주일 전에 메가더가 38선을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였다. 그런 걸 어떻게 알아? 너는 나직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그때까지는 우리 편에 서서 공산당 간부 추방은 민주주의의 자살이라고 하며 뭐야 빨갱이 하는 야유에 일일이 찌르는 듯 날카로운 말로 대답하던 네가 갑자기 내 쪽을 보며 내뱉듯이 말했다. 나는 그 말을 하던 때의 너의 차가운 눈을 잊을 수 없다. 그때 우리는 너를 이기려고 필사적으로 미국의 불황, 일본 경제의 위기, 메가더의 반경론 등을 들며 설명했는데 우리가 말을 늘어놓을수록 너는 입을 다물고 그 차가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기만 했다. 아니, 실은 반대로 네가 잠자코 있으면 있을수록
차가운 눈으로 보면 볼수록 우리는 초조해서 뭐든 짓거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는 이렇게 말했다. 누구 보고 온 놈 있어? 그리고 어느 쪽이 먼저 시작했는지 따위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무엇이 전쟁을 필연적으로 만들었는지가 문제지. 그렇다. 냉정한 네가 아마 옳았을 테지. 그 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너는 언제나 냉정하게, 바르게, 자기 길을 벗어나는 법 없이 살아왔다. 사회연구반 독서 모임에 나가면서도 수험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지. 단번에 도쿄대에 합격한 너는 학생운동을 하면서도 강의에 꼬박꼬박 출석했고 바로 대학원에 진학하여 대학신문에 학생운동 비판을 쓰는 한편으로 석사 논문도 열심히 써서 지금은 도쿄대 조교로 학자로서의 장래, 진보적 지식인, 사르트르를 닮은 신좌익으로서의 장래가 보장되어 있지. 그러나 그런 너에게도 한 가지 하지 못한 것, 앞으로도 하지 못할 것 같은 일이 있다. 알고 있니? 그건 상처 입는 것. 깊이 생각할 틈도 없이 진흙탕에 머리가 처박혀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 상처 입는 일이다. 내가 당원으로 통할 수 있는 것은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일 뿐이었다. 혁명을 두려워하는 당원. 얼마나 우스운 존재인가. 나는 어차피 배신자다. 너도 알다시피 나는 학교로 돌아온 뒤 당을 떠났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나는 더는 당으로 복귀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학창시절의 운동은 홍역 같은 거야. 시간이 지나 취직하면 하는 말을 한다. 지금은 대기업에 적을 둔 나는 겉으로 보기엔 아마 전형적인 인물이겠지. 아니 실제로 그런 전형적인 인물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나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쉽게 전향한 건 아니다. 사람이 그럴 수야 없지. 당을 떠난 뒤 나는 되도록 조용히 살려고 했다. 원래 나약한 성격으로 태어난 내가 어처구니 없이 당원이 되려고 한 자체가 잘못이었다. 남들과 다른 충실한 생활을 바랐던 것이 잘못이었다. 평범한 사내는 평범함에 어울리게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 얌전히 적어도 남에게 폐는 끼치지 않도록 평생을 살면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실수로도 출세 같은 건 바라면 안 된다. 그건 배신을 배가시키는 일이다. 그저 조용히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다. 나의 장래를 그렇게 단념하기까지의 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순조로운 길을 걸어온 너는 아마 모르겠지. 나는 너처럼 나 자신의 재능에 대한 자부심은 없었지만 그래도 내 능력이 세상 보통 사람들보다는 뛰어나다는 것은 막연히 느껴왔다. 당에서의 몇 가지 경험으로 나 자신에게 실망했다 해도 그건 내 나약함에 대한 실망이지 능력에 대한 실망은 아니었다. 평범한 세상에서라면 남들처럼 아니 그 이상의 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 내가 일개 샐러리맨으로 끝내자, 절대 출세는 하지 말자 라고 결심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확실히 무리가 있었다. 그러나 한번 결심하고 나니 그 다음은 비교적 편해 보이더군. 시간이 꽤 지났다. 이제 슬슬 막차가 와도 좋을 시간이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내 불을 붙여 그 불빛으로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의외로 시간이 흐르지 않아서 아직 5분 정도 남아 있었다. 나는 성냥을 껐다. 그 불꽃을 불어서 껐을 때 문득 어떤 의문이, 어떤 물음이 떠올랐다. 나는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생각할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네, 도입부에 산호의 이 편지가 있다면 이 소설의 결말부에는 이 편지에 대한 상징적인 답장이라고 할 수 있을 세스코의 편지가 나옵니다. 50년대 일본의 지배적 가치관 속에서 세스코만큼은 패배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길을 떠납니다. 그러므로 이 소설은 산호의 죽음이 결국은 세스코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세스코의 편지를 마저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신영철이었습니다.